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아시아 이웃도시 근대문학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소설가 김남일 선생의 어제 그곳 오늘 여기입니다. 아시아의 드문 기억 사이공 중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를 뚫고 사이공의 변두리까지 달려가 노 작가, 소설가 장언을 만났다. 사이공 남쪽 건터 출신인 그녀는 항미전쟁 당시 이른바 베트콩이라 불리던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의 전사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소설에 대해 설명했다. 영어와 불어로 번역이 된 장편은 전쟁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거렸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서도 여성은 민족 해방은 물론 완강한 가부장제하고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사하르 칼리파가 그렇게 썼다. 베트남의 경우 북에서 베트민 출신의 여성 작가 레민 쾌가 감당한 그 역할을 남에서는 베트콩 출신의 그녀가 감당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권력에 대한 피로감을 말했다. 그것 역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하노이의 몇몇 친한 작가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눈빛에서 익히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부패와 무능력, 관성적인 정치 체제, 불편한 진실들, 묵인, 외면, 타협 따위. 그건 어쩌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호치민의 좌상을 세계 어디에 내놔봤자 그저 그렇구나 할 입상으로 바꿔놓은 저 고루한 집단의 고루한 상상력 때문일지도 몰랐다. 문제는 그들도 한때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쳤다는 사실에 있었다. 헤어지기 직전 밀림에서 찍은 그녀의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투쟁해본 사람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가는 쓸쓸한 목소리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택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1층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시커먼 빗줄기가 수증기처럼 눈을 가렸다. 저만큼 골목 끝에 언뜻 택시가 보였다. 소련식으로 지은 낡은 아파트의 문턱까지 빗물이 침범하는 중이었다. 신화와 역사 어디쯤의 고도, 교토 중에서 아름다움은 욕망이다, 폭력이다. 미시마 유키오를 읽는 일은 그래서 괴롭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소설은 화려한 문장의 옹성이다. 군더더기는 용납하지 않는다. 소설가로서도 질투가 날 만큼 대상에 대해 세밀하고 적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지극히 감상적인 묘사를 끝도 없이 이어나간다. 그러면서 논리적이다. 그러나 그의 문장들이 가면의 고백에서도 확인되듯이 고귀한 퇴폐, 위악, 타락 따위를 묘사하다가 젊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우월에 대한 탄성을 서술하다가 결국에는 힘과 피, 순결, 번식, 수렵, 번제의식, 땀냄새, 질서, 제복과 군복, 태양의 신 따위로 매듭질 거라는 정치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의 당혹스러움이라니. 미시마 유키오는 악착같이 전후를 부정했다. 저 유명한 도쿄대학 강당에서의 강연을 통해 전후 일본인의 안심해버린 눈 속에서 무언가 불안을 읽어내려 한 자신의 시도가 헛된 욕망임을 확인한 미시마 유키오는 그 이듬해인 1970년 자위대원들 앞에 섰다. 함께 걸기하여 천황제 국가를 재건하자고 외쳤다. 그가 믿었던 육상 자위대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절차에 따라 할복을 감행했다. 소설 우국에서도 경험한 바였지만 그동안 보디빌딩으로 다진 근육들을 찢는 일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절대 무의의 장소,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을 향한 그의 집념은 대단했다. 불가능한 육체의 확장을 꿈꾼 그다운 최후였다. 현해탄 건너에서 김지하가 그 죽음에 답했다. 그 죽음 별것 아니라고.
조선놈 피먹고 피는 국화꽃이라고, 빼앗아간 쇠그릇 녹여버린 일본도라고, 아주까리 신풍, 역사의 죽음을 부르는 옛 군가라고. 다시 이광수를 만나는 법, 서울 중에서. 이광수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묘를 참배한 지 얼마 후 나스메 소세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일본의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작가를 넘어서서 서양 어느 작가에게 비겨도 결코 뒤지지 않는 위대한 대문호라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의 주검을 해부한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는 나스메 소세키의 뇌가 일본인에게서 처음 보는 우수한 뇌라고 감탄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후에는 루슈인이 세상을 뜬다. 상하이에서 그를 한 번 만난 적 있는 이 육사가 그를 기려 추도문을 썼다. 연이어 그의 단편 고향을 번역해 잡지에 소개했다. 두고두고 세인의 입에 오르는 저 유명한 작품의 말미를 생각하면 희망이란 것은 대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옮겼다. 그때 육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따져보는 마음이 참으로 서늘하다. 그 육사는 1942년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에 또다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체포되었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압송된다. 그가 그곳 일본 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 것은 1944년 1월이었다. 북아시아의 매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봄, 춘원은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릉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거기서 해방 소식을 들었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삼남매를 모아놓고 애국가를 가르쳐 주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 문학의 근대는 춘원을 빼고는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곧 그의 공으로 과를 덮자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문학은, 나아가 한 나라의 문학사는 실로 엄정한 것이다. 서울에서 나는 이렇게 아시아를 읽었다. 어제 그곳, 오늘 여기. 이 책은 흥미로운 기행문입니다. 작가는 사이공, 교토, 상하이, 도쿄, 타이베이, 하노이, 오키나와를 거쳐 그리고 길 위에 사람으로 서서 서울을 바라봅니다. 한편 이 책은 훌륭한 문학사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깊은 통찰력으로 씨줄과 날줄을 잘 엮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 근대 문학가들을 소개하거든요. 아시아 근대 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의 삶과 그 삶의 바탕이 된 시대상, 사회상을 같은 공간에서 작가는 체험해 본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이후 세대의 작가로서 느끼는 존경, 공감과 연민, 때로는 실망과 탄식까지 빠짐없이 담아내고 기록했습니다. 김남일 작가는 1983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입니다. 청년일기, 천재토끼 차상문, 일과 밥과 자유 이런 많은 소설을 냈고 산문집도 여러 권 펴내셨습니다. 전태일 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제비꽃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권정생 창작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남일 작가는 아시아 문학을 통해 굴곡진 근대사를 지금을 사는 우리 눈앞으로 생생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곳은 오늘 여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책머리를 대신하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020년 4월 21일 오전 실시간 항공 운항 상황판에는 유럽 하늘을 날고 있는 여객기 수가 0으로 표시됐다고 한다. 예정됐던 4,153편이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최악의 경우에도 나는 유럽을 다녀온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므로. 지난 1년 반 남짓 이런 마음 한두 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딘가 해외여행 다녀온 분이라면 이미 갔다 와서 다행이다. 그곳도 그곳에 계신 분들도 부디 코로나 시국에 안녕하시기를 하는 마음이었을 터이고, 아직 다녀오지 못한 분이라면 내가 가게 될 그날까지 내가 언젠가 가고 싶은 그곳이 부디 무탈하기를 하고 바랐을 테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아시아도 덜어 좀 남겨두자고 생각할 정도로 아시아 곳곳을, 정말 온갖 곳을 다 누비고 다녔던 김남일 작가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유럽, 독일, 베를린에 가서도 작가는 편지 글의 형식을 빌려서 헤겔, 브레이트를 파고들지 않고 나스메 소세키의 런던행 이후 이야기와 춘원 이광수와 루신의 도쿄행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베를린은 마치 유럽연합의 문화 수도인 것 같다라면서 유학, 망명, 결혼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아시아계 작가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아시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썼고요. 무엇보다 이제 디아스포라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구가 감당해야 할 상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학이라는 개념도 크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은 작가의 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애정어린 눈길이 느껴지시는지요? 김남일 작가는 한국작가회의 국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한국과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이렇게 아시아와 그 문학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 분입니다. 문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자, 이런 취지로 번역을 통해 아시아 문학 작품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잡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만든 이 기간지는 어느덧 60호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글로 번역된 아시아 작가들의 소설 작품 총 목록을 스스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일본 이렇게 제외하고 정리를 했더니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학교 교재에 번역한 그런 단편까지 다 따져도 1300여 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대 100여 년, 최소 45개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이 땅에서 출판한 모든 작품의 양치고는 터무니없이 빈약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소수, 주변, 방언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작가는 여기서 말합니다. 인구가 전 세계의 5분의 3을 차지한다 해도 늘 소수였고, 서구 문명의 토대를 두지 않은 이상 늘 주변이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 늘 방언이었다라고요. 그래서인지 비슷비슷한 고난을 겪은 아시아 곳곳의 사람들 이야기는 어쩐지 매우 닮아 있기도 합니다.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았던 베트남 여성 작가 자응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마이금이 긴 밤 한 권 여자전 첫 번째 시간에 낭독해드렸던 빨치산 할머니 고기현 여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도 물론 완결성을 가지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작가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보면 그들의 작품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곳, 오늘 여기, 아시아 이웃도시 근대 문학기행.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가 어제를, 그곳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